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 오른쪽 날개죠.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호 비상시국 국민회의 상임의장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아직도 이 물어오는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예. 이 비상시국 국민회의 어떤 곳입니까? 아, 이거 네. 원래 그 앞에 네. 정권 교체를 위한 또 비상시국 있군요. 국민회의입니다. 네. 근데 우리 약칭 그냥 국민회의라는데 네. 정권 교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체입니다. 아, 연합체. 예. 아, 이해됐습니다. 예. 정권 교체를 위한 이게 들어가니까 확실하네요. 예. 예, 단체 목적이. 예. 자, 한편 이 지옥에서 온 팩트 체커가 있습니다. 인터넷 바닥민심 수집가 헬마우스로 알려져 있는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관님이 오른쪽 날개를 맡으시고 계시다면 저는 이제 온라인 날개를 맡고 온라인 날개? 네. 좌우가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컨디션 괜찮으시죠?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네. 이 의장님한테 기가 좀 밀리시는 것 같아서 훨씬 젊은데. 아,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아주 양기 보충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저는 해보겠습니다. 젊은 분하고 하면 좋죠. 길을 받으니까. 자, 파이팅을 기원하고요. 네. 자, 이 첫 번째 어제 예.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예. 속보로 갑작스럽게 나와서 예. 오늘부터 이제 빈소가 차려지고 조문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조문을 다녀오셨다고 예. 아침에 들었어요. 여기 오는 길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이 예.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소회라든가 오늘 조문 가셔서 어떤 좀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공과가 있는 분이니까 네. 누구든 다 공과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91년에 저희들이 제야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 하다가 그때 제야 인사셨죠? 예, 하다가 이제 민중당을 창당하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나라 최초의 급진정당 아닙니까? 예, 진보정당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이제 창당을 했는데 또 정당 창당하면 선거에 출마를 하게 돼 있어요. 네네. 출마를 안 하면 정당이 없어지니까 그때 정당법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출마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다 복권이 안 된 거예요. 저부터도 다. 아, 복권이 안 되면 출마가 안 되죠? 안 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다가 밑자야 본자에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면담 신청을 네네. 냈지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면담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정책의장 장진표 씨하고 네네. 그 대표한 이우재자 셋이가 이제 들어갔죠. 제가 그때 사무총장이니까. 네. 들어가서 이제 원래 20분을 이제 네네. 시간을 배당받아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것저것 사회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제야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노태우 대통령께서 재미있었는지 아이고 기다마 듣는 일 1시간이 넘게 지나갔어요. 길게 하셨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지는 정당을 만들었는데 내년 92년 내년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권이 안 됐다. 네네. 복권 사면 복권은 대통령 권한이니까 우리를 사면 복권 시켜 주십시오. 예. 딱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별 주저 없이 이 총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해장 씨가 비서실장을 부르더니만은 이 총장 말이 일리가 있다. 사면 복권 절차를 밟아서 사면 복권 하도록 하시오.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네. 바로 그러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연락이 와서 우리만 사면 복권 민중당만 사면 복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야당에도 사면 복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신청해서 명단대로 신청하시오. 명단 올려라. 그래서 그때 우리 때문에 아마 민주당 사람들도 복권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는 12.12 신군부의 주역 육공의 대통령과 제야 인사였으니까 진보운동 하시면서 좀 적대적 관계였는데 그래도 개인적 인연은 또 나쁘지가 않으시네요. 그래요. 저는 또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감옥도 한번 갔죠.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3번, 전두환 대통령 1번, 노태우 대통령 1번, 5번을 감옥을 갔으니까 군사정권 시절에. 어쨌든 군사 정권과는 지속적으로 싸우신. 별 인연이 없습니다. 이제 노태우 정권 자체가 일종의 좀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던 정권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신군부의 2인자이긴 했지만 동시에 또 문민 정부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또 평가도 실제로 있고요. 직선제 개헌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87년 헌법으로 개헌하고 첫 민선 대통령인데. 첫 민선 대통령 했으니까. 50 때 굉장히 단단하게 닫아뒀던 그
금지 서적이라든지 예, 금지 예. 곡이라든지 이런 열리고. 거를 이제 푸는 조치도 또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참모들이요. 우리가 볼 때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물론 그 주에 뭐 나중에 뇌물로 감옥 간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뭐 독재 정권 때는 항상 뭐 감옥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그 특히 노태우 대통령 때는 물론 50 시절에 뭐 5.18이라고 하는 거 과오에 대해서는 네. 그건 뭐 언급할 것이 네. 없을 예. 정도지만은 그러나 공을 본다면 노태우 대통령 때하고 북방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유엔도 남북 동시 가입했죠. 특히 중국, 소련 북방 외교 관계 네네. 그때 터치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북방 외교에서는 네. 상당히 그 기여를 했죠. 그때 이제 소련이 또 해체되기도 그렇습니다. 했고요. 예. 고르바초프 서기장하고 회담하던 장면이 생생한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예. 노태우 정권에서 오늘 아까 일부 마지막에 그 고 신해철님 기일이다 하셨는데 신해철 씨가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것도 바로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로 이제 대상을 탔죠. 자, 오늘의 이슈로 한번 좀 풍덩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예. 지금 큰 이슈들이 뭐 예. 고발사주 또 대장동 예. 연일 이어지는데 먼저 이제 지난밤에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고발사주 먼저 다뤄보죠. 이슈가 큰 거는 네. 대장동이 더 크고 대장동이 더 크다. 고발사주보다는 예. 근데 이 그러나 손 검사 구속영장 기각은 의장님은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예상했어요. 기각될 거다. 왜냐 그러면 네.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네. 거의 잘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우리처럼 네, 네. 검찰에 순서를 보면. 오래 붙들려 다녀가 본 사람은 검찰의 절차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감옥살이를 언제 오래 한 10여 년 네. 이상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그 구속영장 신청 안 한 거거든요. 되게 보도 그래 되면. 그런데 그걸 또 굳이 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길래 저건 보나마나 기각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있죠. 어제 저도 하도 궁금해서 이제 여러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뭔가 이제 범죄 소명을 입증할 뭔가를 공수처가 쥐었겠지. 예.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데 쳤겠나 이런 얘기들 하셔서 혹시 또 구속되나 지켜보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새로 뭐 나온 염려도 건 있었는데 없었을 저는 처음부터 네. 저건 어렵다. 저건 정치적이다. 저건 정치적이다. 저건 정치적이다. 저건 뭐 범죄 혐의가 완전히 드러나고 소명할 만한 게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왜 그걸 발부를 안 했겠어요. 그래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겠는가? 증거가 명확했다면. 예, 그럼요. 자, 지금 이제 이 와중에 또 이 검찰의 저희 법원에 출석하는 송 검사가 공수처가 보낸 문자를 공개해서 파장이 있었어요. 예. 이제 선거 얘기가 들어있는 바람에 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공수처가 취한 거 아니냐? 혹은 아니다, 그 반대다. 이것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공수처에. 예. 네. 공수처가 지금 공수처가 하는 그 일종의 그 언행들을 보면 네네. 뭐 처음이라서 서툴기도 하겠지만은 또 수사 기술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은 네. 나는 이번에 이 그 고발 사주 손준성 건 이거 진행하는 거 보면서 저건 정치적이다. 네. 저 건들은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지금 또 타이밍이 묘하잖아요. 네. 대장동 사건 네네. 터지는 그 타임에다 또 야당에는 또 이게 경선에 막 빠지고 또 묘한 요 타임인데 네. 대장동 사건이 언제 커지니까 그걸 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맞불 놓는 차원으로 한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윤석열 후보 쪽은 이거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비슷한 맥락이신데 그렇습니다. 뭐 청취자분들이 요 문자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이게 무슨 내용이야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임체커가 그렇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의장님께서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네네.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의장님하고는 반대 입장에서 네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반대 하게 입장에서 되는 게 네. 정반대입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일종의 면피용으로 저거를 구속영장을 일단 쳐놓고 나머지는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무리수네요. 문자의 내용을 손준성 검사가 직접 공개를 했는데 네. 굉장히 공손합니다.
공손하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한테 보내는 문자 중에서 네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공손한 문자가 아닌가. 아유, 공수처는 이렇게 관용 네. 차량도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대상자한테. 이번에 보낸 것도 굉장히 장문이고 저는 너무 공손해가지고 무슨 학교 선배한테 보내는 결혼식 초청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차장님으로 이렇게 호칭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송검사에게 차장님. 네. 그리고 끝날 때는 수사처 수사팀 배상으로 끝납니다. 배상. 올림이거든요. 올림. 정말 약간 청첩장 느낌이 있네. 수사팀에서 올립니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건 뭐 수사기관이 문자가 아니라고 봐야지 그 정도는. 수사기관 문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장님도 공감하시네요. 예, 제가 또 이제 온라인의 날개 아니겠습니까? 네. 좀 찾아봤더니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는 이 문자하고 상반되는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이 받는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네네. 문자를 본인들이 받았던 걸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분들이 받은 거는 네. 몇 월 며칠 오전 몇 시까지 경찰서 무슨 팀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무슨 경찰서 경감 누구 이러고 아주 간략하고 사무적으로 끝나는데 네. 지금 이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한테 보냈다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구절절합니다. 저희 수사처는 10월 4일 처음 차장님께 14일 또는 15일에 조서 일정을 통보를 하고 가능한 일정을 문의한 이래로 10월 19일에 거의 매일 출석일을 협의했으나 차장님은 저희와 연락하실 때마다 계속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고 있음을 이유로 출석일자 확정을 미뤘고 이렇게 줄줄이 경과 보고를 하네요. 경과 보고. 그래서 이게 마치 결제를 받는 사람 같은 네네네. 느낌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공수처가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시행을 한 거냐 네네. 영장을 친 거냐라는 의문이 지금 온라인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나도 그러니까, 네. 검찰에서 소환장 뭐 수십 번 받아봤지만은 네. 뭐 소환장에 그렇게 구구절절히 뭐 사연 쓰는 건 없고 네.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뭐 출석하기 바란다 이게 네. 끝인데 이례적이다. 아마 그거는 지금 우리 임 작가가 이야기했듯이 공수처가 면피용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나는 그 네. 면피용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하니까 네. 나와 달라. 막 이런 의미가 깔리는데 우리가 너무 공수처가 고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한다. 그러니까 나와 달라. 문제는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나오게 한다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 말이지. 자, 두 분이 다 정치적 의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쪽은 이게 면피하기 위한 무리수를 던진 것이다. 그리고 의장님 쪽은 나오게 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썼다. 근데 그게 조금은 먹힌 게 구속은 무산이 됐습니다만 어제 법원에서 이제 흘러나온 얘기는 자, 이제 송 검사가 앞으로는 소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 이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월 초부터 공수처 나오라고 하고 계속 이제 변호사 선임이 안 됐습니다. 미루다가 11월 초반에 가겠다고 했는데 이때는 또 야당의 대선 주자가 결정되는 시기라 정치적으로 민감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제 이 송 검사는 어쨌든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뭐 좀 난항을 공수처가 겪는다 해도 김웅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김웅 의원도 계속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던데. 김웅 의원은 국회의원이잖아요. 현직 국회의원이죠. 현직 국회의원인데 구속은 어렵고요. 네, 구속은 어렵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조사를 하는데 본인이 불응하면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이제 가서 해죠. 국회에 가서. 국회에 가서는 할 수 있는데 본인은 뭐 회기 일정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문에 못 간다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국회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그 강제 구인할 방법을 강제 구인을 하려면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현역 국회의원을 영장 받기가 그게 국회의원들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명백해갖고 막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는 조사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정하려면 국회 가서 본인에게 가서 현장이 그런 게 있거든요. 현재 가서 조사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뭐 국회 때 받아봐.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제 이 두 사람이 다 공직자니까.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의장님께서도 오랫동안 이제 공직 생활을 하셨던 입장에서 보시기에 검사나 혹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결백하다면 빨리 수사기관에 나가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 자기 소명을 하는 게 공직자로서 좀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요.
그 말도 맞는데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있죠. 그 뭐 택도 없는 건데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건데 범죄 혐의도 없는 건데 왜 자꾸 쓸데없이 조사하려고 그러느냐. 정치적으로 자꾸 덮어씌우게 하려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조사 안 받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거부의 이제 명분이 있다면. 거부의 명분이. 고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가 육성으로 공개되던 날 조성은 씨가 요 스튜디오에 와서 이제 얘기하기를. 그랬어요. 네. 그때 전화가 2번 왔고 이제 19분의 통화가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남부지검에 처음엔 접수하세요. 아니다. 대검에 접수하세요. 이게 내가 접수하면 이게 윤석열이 시킨 것으로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육성으로 나와서 이 조성은 씨의 주장도 그렇고 지금 들어보면 김웅 의원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저희 복수로 표현이 되면서 이 실행됐던 일을 지금 1년이 지나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 아니냐? 이런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건은 나는 김웅 의원이 자세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소명할 필요는 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또 일부 국민들은 궁금해하기도 하잖아요. 궁금하죠. 또 의심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솔직하게 의심도 하잖아요. 검찰의 입장을 전달받아서 김웅 전달한 거 의원이 아니냐. 뭘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하니까 김웅 의원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국민들 앞에 이건 이렇고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 뭐 아주 자세하고 제기된 솔직하게 의혹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죠. 네, 결국은 이게 모두 대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고발 사주는 지금 여당 입장에서 강하게 공격을 하는 입장인데 윤석열 후보 결국은 이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핵심 쟁점인데 그럼 윤 후보는 지금 한숨 돌린 셈이 된 겁니까? 처음부터 윤 후보는 뭐 자기는 관련 없다는 거니까.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었죠. 처음부터 그건 뭐 내하고는 관련 없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하고 뭐 구체적인 물증이 관련 물증이 나오기 전에는 본인이 관련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증이 나오기 전에는 증거가. 그럼. 자,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이왕 이제 윤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의장님의 정치 경력은 워낙 관록이 있으시니까 지금 이제 야당 내 쟁점이 양강 구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당심은 윤석열이 잡았다. 민심은 홍준표가 잡았다. 근데 요즘에 뭐 개사과 논란이나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이 윤 후보 좀 떨어지고 있다. 홍준표는 바람 탔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그건 맞습니다. 맞고 윤 후보가 그 광주 발언이나 비록 그 부산에 가서 했지만은 그 광주 이야기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안 맞죠. 안 맞고 그럼 점수를 까먹을 발언을 했다. 또 뭐 개인데 사과를 줬다 하는 거는 또 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해명하거나 수습하는 캠프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게 아주 절제제지도 못했고 국민들에게 화만 돋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 후보의 광주 그 발언이나 개 사과 이 문제는 윤 후보의 지지를 까먹는데 크게 기여를 했을 거예요. 자,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뭐 한 일주일 플러스 며칠 남았는데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내가 아침에 산에 가면요. 전에는 그렇게 윤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던 그 젊은 그 여성분들이 다녀오는 분들이 아주 그 개 사과 준 거 보고 막 아주 흥분해가지고 여론의 영향이 안 좋군요. 돌아섰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 여론이 좀 안 좋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윤 후보 캠프나 윤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광주 방문해서 사과하는 것도 뭐 다음 주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최종 결정이 나는 전후해서 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지 않고 약간 뒤로 미룬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이 시점에서 윤 후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돌파가 될까요? 지금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이제 뭐 왜냐하면 11월 5일이 경선이잖아요. 11월 1일부터 투표 들어가잖아요. 여론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일 이렇게 해봤자 오늘이 27일 아닙니까? 28, 29, 30, 30 나흘 남았는데 나흘 동안에 무슨 수를 써도 이걸 만약에 어렵지. 아무리 깔끔하게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납작 없다고 뭐 광주 5.18 묘제 참석해서 뭐 절을 뭐 수십 번 한다 하더라도
나흘 안에 그걸 만회하기는 어렵다. 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의장님하고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막 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또 들어봐야 되는데요.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 먼저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보통 고생 많이 하십니다. 원래 하던 일인데요.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입니까? 네네. 그동안 또 대통령으로서 또 경기지사로서 네. 함께 이제 국정을 끌어왔었는데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많이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편하게 받으시면서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는 말씀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음질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취재하면서 이제 녹음이 된 거라. 그런데 이런 왜 이야기가 마이크 없는 데 가서 이야기하지? 아니 어제 홍준표 후보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녹취가 되는 데서 만났어요. 나도 청와대 많이 들어가 봤지만 네. 그 방 많은데 하필 왜 마이크 없는 데 가세요? 네, 무슨 상춘제에서 비밀 이야기 하려고. 차를 마시느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됐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모질게 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했고 문 대통령이 좀 농반 진반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 자, 어제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장님?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발표한 대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이야기 또 대통령이 그걸 또 받아서 또 하는 이야기 네. 이 자체가 네. 결국은 문재인 이재명 함께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내용은. 이 현직 대통령과 차기 그럼요. 후보가 원팀이 된 거다. 현직 대통령과 여당 후보가 지난 거는 지나간 거고 다 털고 이제 우리 둘이 같이 가서 다시 정권 한번 재창출해보자 요 말 아닙니까? 네. 깨놓고 말하면 그게 선거 개입입니다. 그래요. 그게 부적절한 겁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5선 때 국회의원 나섰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도 일산에 가다가 네. 그 은평구에서 가잖아요. 구파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일산으로. 그렇죠. 고양시로. 네. 가는 길은 뉴타운 거기 구파발 뉴타운에 들렸다 간 거예요. 그걸 이 은평구에 출마한 이재호 도우로 들렸다 갔다고 야단이 난리 쳤잖아요 그때. 네. 그런데 대선 후보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저렇게 정답게 온갖 이야기 주고받은 거는 우리 둘이 잘해보자 이 말이니까 그건 선거 개입이 오해가 소지가 있고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공격할 그럴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잠깐 2012년 9월 2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당시 이제 새누리당 후보. 네.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후보가 100분 동안 단독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 좀 전에 이제 왜 녹음기 없는 데서 만났느냐 이제 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녹음기 없는 데서 만나서 네. 이 오찬 회동이 끝나고 나서 따로 이제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이상일 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비슷한데 요 두 사례를 비교했을 때는 MB 정부만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의장님 특임 장관 하고 계실 때 아니에요? 그게 몇 년도예요? 2012년 12년이면 내가 이제 그만뒀을 때인데 장관 안 하고 계실 그때 때구나. 내가 기억이 나는 거는 우리가 그 일부에서 저도 물론 그 만나면 안 된다. 그때도 반대하셨군요. 난 그때 강력하게 반대했죠. 강력하게 만나면 안 된다. 그 공개 야당의 공격 빌미 잡을 건 뭐 있냐. 이미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여당 후보가 될 줄 다 아는 사이인데 그거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냐. 그랬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는 내가 원체 반대를 하니까 오해받는다 하지 마라. 그랬더니 박근혜 후보 쪽에서 강력하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만나자고. 왜냐하면 후보 입장에선 그렇겠죠. 후보로서는 아무래도 이 현직 대통령이요. 자기 다음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는 없지만은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인데 이인재 후보 내세우고 예정 떨어뜨렸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 후보가 되면 제일 먼저 대통령하고 관계를 좁히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은 돼야 되니까. 정치적인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도 그때 그래서 내가 그 뭐 야당 공격 받을 각오는 하시라고 그건 옳지 않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예. 근데 이게 일종의 지금 관례처럼 굳어지는 것 같은데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이제 노무현 후보랑 만남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제 박근혜 후보랑 여러 만남이 차례.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일종의 관례가 되는 거 아닐까요? 관례로 하면 그 현직 대통령이 여당 후보 만난다는데 그걸 꼭 무슨 선거에 개입해서 이해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거는. 대통령이 여당 후보 못 만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여당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소위 여권 지지자들에게 미치는 거는 그게 소위 여권의 대동단계를 하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선거 개입으로 봐야지. 그래요. 그건 옳지 않지 그거는. 그럼 뭐 지금 의장님은 여당이실 때도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일관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데. 자, 이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아서 의장님 이 방송 마치시면 지금 대장동 특검 촉구 기자회견 하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거 지금 조금 그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검찰이 검찰 경찰 뭐 수사하는데 대장동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이게 잡은 사람도 놔주고 뭐 계좌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특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김호수 총장 자신이 성남시 고문을 했기 때문에 원래 성남시에 관계되는 사건에는 재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 퇴진하고 이 사건은 특검으로 넘기는 것이 이 사건을 말끔하게 해결하는데 옳고 그게 이재명 후보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이 후보에게도 좋다. 특검을 해서 밝히는 낫겠다. 이 이야기를 할게요. 여당과 이제 이 후보 측도 이거 받아라. 특검 촉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처음에 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다녀오시고 저희가 막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여야 정계 인사들이 조문 행렬이지 않습니까? 많이들 가고 있는데 혹시 문재인 대통령 이 조문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야 한다고 가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뭐 사면 복권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지난날에 뭐 5.18 이야기하고 뭐 하면 그렇게 말하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사망을 했는데 조문 가는 게 그게 도리죠. 전현직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가 좀 국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곧 전두환 씨도 이제 사망하게 되면 언젠가 비슷한 어떤 논란에 부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좀 두 사안을 다르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좀 그런 것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 추징금도 뭐 2천 몇 번이가 다 완전히 다 갚았잖아요. 그렇죠. 다 갚았고 또 그가 유언해서 잘못했다 깊이 사과한다 사죄를 용서를 바란다 하는 것도 밝혔고 또 그 노태우 대통령 가족들이 수차 광주에 내려가서 사과 뜻을 표했고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 저는 배째라식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전두환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회자되는 게 이제 그런 대목이에요. 이 87년 헌법에 의해서 민선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영부인이 된 김옥숙 여사죠. 이순자 여사한테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 우리는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이다. 그 전에 50은 체육관 선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차별화가 좀 쎄했다 이런 또 일화가 전해지는데 팩트체크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여기서 정리해보죠. 이재호 비상시국 국민회의 의장 임경빈 작가와 진격의 보수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